사태가 이견까지 된 것입니까? 야당 얘기는 듣지도 않습니까? 야당의 지적은 관심도 없습니까? 네,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환자가 13명으로 늘어난 5월 29일까지도 방역 실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방역에 그 구멍들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실패 아니에요. 정책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참으로 장관이 철면피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문영표의 저주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처음 들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장관은 보건 전문가 아니죠? 예, 전문가는 아닙니다. 보건 전문가도 아니고 책임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문영표 장관 오늘 아주 혼쭐이 났는데요. 자, 국회 내부에서는 친박도 정부 대응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저도 아주 궁금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14일부터 한미 정상회담 미국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갈지 안 갈지 아직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간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얘기도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35번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어떤 얘기인지 궁금한데요. 이 얘기까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네. 자, 일단 오늘 문영표 장관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오늘 긴급 현안 질의라 그런지 국무위원석이 다 비고 혼자 앉아 있네요. 네. 예. 아무래도 오늘 이제 메르스 관련된 질의가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장관들은 나오지 않았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만 홀로 나와서 여야 의원들의 십자포화를 받았습니다. 뭐 대부분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 제대로 사실 그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하는 바람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됐다. 이런 따끔한 질타들이 많았고 문영표 장관은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님. 예. 자, 근데 사실 이게 메르스 대책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수습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관, 바쁜 장관을 불러다 놓고 혼쭐 내는 거, 뭐 국민들의 마음은 좀 시원한 감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굳이 나온다면 지금 오늘 청와대가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현재 그 메르스 대책 최고 컨트롤 타워는 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예. 이 청와대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최경환 그 총리 대행이 최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그 화면 보면서 느낀 게 딱 그거예요. 우리 국회는 정말 갑 같다. 갑이고 국무위원은 너무 을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 전문인이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도 아주 능멸조로 당신 보건 전문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다시 그 묻는다는 것은 글쎄요, 그 의회에서 오고 가는 문답이 과연 그래야 될지 그렇고 어떻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 내 감염을 그 조기 차단하지 못한 이 최고 책임자인 것은 맞습니다. 예, 분명히 그 부분 질타를 받아야죠. 예, 그 문영표 그 장관도 그걸 시인을 했는데 우리가 근데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 꼭 그 짚어보고 가야 될 것이 2010년 신종플루가 그 우리나라에 대유행을 했을 때 사망자가 무려 250명이 넘습니다. 예. 252명이에요. 그런데도 이만큼 이 공포 분위기를 그 조장하진 않았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정치권에서 너무 그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 의회에서 그 지금 확산을 막을 대책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우선 질타를 하는데 비중을 더 두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오늘 그걸 보면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문영표 장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질타를 하니까 방역에 구멍이 있었던 거 인정한다. 잘못했다.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초기 대응의 문제점으로 두 개를 들었는데 환자를 늦게 파악하고 경직된 지침에 따라서 모니터링망을 협소하게 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직된 지침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경직적 지침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위기 단계가 4가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인데 현재 수준은 주의 단계입니다. 왜 이거를 경계 단계로 올리지 않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게 병원 내 감염이고 지역 감염으로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뉴얼상에서는 이게
경계로 올라갈 수 없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위기 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보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면 아예 그냥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경계 단계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문영표 장관이 국가 이미지 때문에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또 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장 보건 이쪽이 문제가 되는데 이미 국가적 이미지는 훼손될 만큼 훼손됐고 전 세계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 보건 수준에 대해서 다 알았는데 국가 이미지 때문에 경계 수준으로 못 올리느냐 또 이걸 가지고 또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오늘 제가 그 많은 의사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공포 분위기가 조장된 것이 치사율이 40%라는 것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죠. 근데 사실은 치사율이 그 우리나라 같이 그 의료 수준이 발달된 곳에서는 5% 미만으로 낮출 수가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심한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더 낮다는 겁니다. 예. 지금 보면 아까 질문에 출발이 됐던 이 판국에 말하자면 저런 어떤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하냐라는 관련해서는 저는 그 야당으로서 어떤 그 국민의 걱정이 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정부를 불러서 묻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만 문제는 지금 문영표 장관이 아시다시피 이제 보건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의원들이 흠집내기식 어떤 공세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복지부 장관으로서 벌써 재임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그 보건과 관련해서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천상철 차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왜 주의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지 않느냐. 이것이 단순히 국가 이미지 때문이 아닙니다. 네. 만일에 이걸 격상하게 되면 그대로 중대본 체제가 가동이 되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돼서 전체적인 범정부 차원의 어떤 위기 재난본부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예. 예를 들어 이럴 경우에 발생할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주무장관으로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위기 상황을 조장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반박을 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워줘야 될 그런 좋은 계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제대로 오히려 활용하지 못하고 어떤 그 정치적인 질문에 끌려가는 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아마 시청자분들도 문영표 장관의 표정을 보면서 조금 안 됐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아마 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저 자리에 맞지 않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오늘 국민의 어떤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은데 너무 쩔쩔매는 모습만 보여준 부분, 그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국회에서는 이 평택이 이제 진앙지로서 처음에 메르스 진앙지로서 논란이 많이 됐던 곳인데 이 평택의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의 유의동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서 또 장관을 질타를 했었는데요. 그 장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고향 평택은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20일 이후 도시 전체가 엄청난 혼란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 장관님, 메르스가 위험한 겁니까 아닙니까? 예, 위험한 감염병입니다. 매뉴얼이 현장에서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얼마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평택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최초 확진 환자 발생일이 언제입니까? 5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29일이 돼서야 대책반을 꾸렸습니다. 그렇죠? 초기에 충분히 잘 운영된 못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2번씩 전화 문제를 받는 능동 감시자로 제가 판정을 받았어요. 이틀 뒤에 보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자가격리하라고. 제가 자가격리합니까? 능동 감시자입니까, 장관님? 보건소에서 좀 더 강화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을 제대로 못 내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코에 바세린을 바르고 양파를 집에 두면 메르스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 평택에는 바세린하고 양파를 구하러 뛰어다니는 어머니들의 웃지 못하는 총국을 봤어요. 천상철 차장, 아무래도 평택이 지역구다 보니까 더 강하게 여당 의원이지만 네. 더 강하게 몰아붙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작년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한 유의동 의원 또 본인이 또 평택 지역구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본인도 어쨌든 간에 감시 대상자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먼저 문의를 하고 능동적 감시자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틀 뒤에 전화가 와서 당신은 집안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예. 문영표 장관한테 그럼 내가 능동적 감시자냐 아니면 집에 자가격리되어야 할 자가격리 대상자냐 이렇게 물었더니 문영표 장관이 대답도 못하고 점점점 저러니까 굉장히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 이렇게 지금 예. 강하게 좀 더 몰아붙인 것 같습니다. 이동일 차장, 네. 그 능동감시 대상자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구별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점점 알아야 될 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능동감시자 같은 경우에는 의심 환자나 이런 어떤 환자들 직접적으로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접촉을 할 가능성,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문진 정도만 하루에 2차례 전화로 상태가 어떤지 확인만 하고 가택에서 혼자 격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까지는 갈 필요가 그러니까 없는 정상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대신 상태가 점검을 어떤지만 해야 된다. 점검을 받는 그런 수준의 예. 사람들을 따로 분류해 놓은 게 능동 감시 대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렇죠. 조금 예. 전에 제가 유이동 의원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와서 당신이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알려줘서 본인이 물었답니다. 아니 어떤 근거로 이게 자가격리가 된다는 거냐? 다시 물었더니 다시 확인하고 와서 능동감시자가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데 본인이 이제 자가격리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지나 이런 데 나다 보니까 아마 저런 질문을 또 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자, 아까 그 제목에서도 한번 짚어봤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뭐 비주류가 있고 야당도 이제 뭐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할 수 있는데 친박의 핵심 의원인 서청원 전 대표 정부의 무능을 탓했죠 오늘. 사실 김무성 대표만 하더라도 김무성 대표는 우리가 잘 똘똘 뭉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최고위에서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예. 서청원 최고가 갑자기 얘기하는 게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예. 이 정부에서 뭔가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사람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태가 난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완전히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청원 전 대표가 진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내각에 위기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 문제입니다.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확산됐다. 초동 대응이나 이런 데 좀 실패했다는 데서 아무래도 가장 크게 그렇게 보시는 건지.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리더십의 부족이 발을 키웠다는 아니고 저기 대응을 잘했고 격리 수용하고 그리고 공개하고 이랬으면은 이렇게까지 화가 크게 번지지 않았지. 그걸 나는 가장 큰 이 내각의 잘못으로 보고 있어요. 박성훈 의원. 네. 사실 뭐 친박의 좌장이다. 그래 대통령을 당에서 가장 잘 서포트한다고 그러죠. 뒷받침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던 분이 저렇게 비판을 하니까 대통령의 어떤 그런 입지 이런 것들이 더 좁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그 서청원 최고의 비판으로 새삼 대통령의 리더십이 손상됐다기보다는 예. 이미 손상된 리더십.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느냐라는 대통령 측근의 측근이 아니라 정부의 그 내각의 참모들을 질타하는 얘기로 예. 그렇게 들립니다. 특히 무엇보다 지금 총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총리 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을 심각하게 같은 친박이지만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부총리 뭐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아주 신랄하게 하면서 제대로 똑바로 모셔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청와대를 직접 겨냥은 안 하지만 네. 내각을 겨냥해서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오늘 뭐 친박뿐만 아니라 야당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모습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의 메르스 정보 공개를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난했지만 결국은 정부도 어제 종합적인 메르스 정보 공개에 나섰습니다. 정말 최악의 무능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은 실종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잃게 되는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메르스가 낙타 탓이라고 낙타를 웃게 만드는 이 정부 사실은 관료의 무능 탓이고 대통령이 무능한 관료의 말만 듣는 독선 탓이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측면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는 6월 4일부터 객관 등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전 차장. 네. 오늘 이재명 성남시장은 왜 오늘 야당 최고위원회에 출석을 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여당 쪽에서 새누리당 그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일부 감염 우려되는 사람 가족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을 놓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질타를 하니까 이제 새정치연합에서 이제 엄호를 좀 해주기 위해서 이제 엄호를 하려고 도와주기 위해서 불렀는데 오늘 이재명 시장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학교, 그러니까 왜냐면 그 가족들의 뭐 아파트 동수, 뭐 학교, 아이들의 학교명 이런 걸 다 공개하면서 이게 너무 지나친 신상 정보 공개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그 학교 한 곳을 공개함으로써 성남시에 있는 65개 학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안심하겠다, 불안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요. 국민은 정확한 정보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국민을 믿어야 한다. 정보를 주면 국민들은 그걸 다 취사 선택해서 알아듣고 가감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보건복지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그 정보 공개된 사람들 음성 판정으로 나왔어요. 예. 이게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또 지적들도 새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잘못했으면 이제 인정을 하고 뭐 사과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전원책 변호사님 쭉 얘기를 쭉 들어보셨지만 이게 사실 메르스가 처음에 확산되는 그 단계에서는 야당이 저렇게까지 정부를 몰아붙이고 대통령 비판을 하진 않았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가닥이 잡히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무능 이런 것들을 공세를 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이 정부의 그 보건 이 전문가들, 특히 그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겁니다. 네. 이 질병관리본부가 있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여기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흔적이 곳곳에 발견이 되거든요. 어떻든 지금 야당이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이 성남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컨대 환자의 정보를 의사가 공개를 하면 그건 형사적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또 모르겠는데 양성 판정도 받지 않는 환자의 그 가족,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어디이며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수까지 그대로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아마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법조인들이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사적 책임도 나는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특히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정치적 공무원들이 너무 이걸 갖고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군요. 박성훈 의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오늘 이제 결국에는 현장을 나갔어요. 네. 그죠? 네. 나갔는데 뭐 그동안 참 많이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리더십. 다시 말해서 국민이 걱정하고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여기는데 오히려 국민보다 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전면에 나서서 상황을 장악하고 어떤 해나가는 모습을 초창기에 보이지 못한 것이 많은 지금 지지율 하락을 비롯해서 실제로 어떤 국민들로 하여금 걱정을 많이 자아냈는데 이제 뒤늦게나마 사실은 며칠 전 국립중앙의료원 방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범정부의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다시 말해 국민안전처에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어떤 복지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정부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는 이런 현장을 방문했는데 앞으로 이런 자리를 단순히 이례적인 방문이 아니고 수시로 그 현장에 좀 나타나서 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한 더 나아가서 실제로 누가 컨트롤 타워인지 분명하게 어떤 범정부적인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책임을 줘서 어떤 모든 의사소통을 직결시키도록 하는 그런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바로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이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바로 그 영상인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까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 또 완전 종식을 위해서 전 국가적으로 이제 총력 대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범정부 지원대책본부가 가동 중에 있는데 방역 대응과 또 방역 외 대응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오늘 이 자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자, 결국엔 저렇게 갔는데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14일부터 미국을 또 방문할 계획이 잡혀 있죠. 이 계획 어떻게 될지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또 많은데 오늘 청와대에서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목소리를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방미 일정을 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너 입장을 내려놓는 거지. 전 차장, 결국엔 대통령 가는 거는 지금 미국 가는 거는 가는 쪽으로 지금까지는 상황이 가고 있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가는 걸로 일정상의 변경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는 거로 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 와중에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시하지 외교를 위해서 미국을 가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해서 계속해서 공격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일부의 여당 내 일부 의견이지만 그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 소리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방미를 좀 연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님. 예. 보시기에 가는 게 맞습니까? 안 가는 게 맞습니까? 국가 간에 예. 그 원수의 방문 같은 것은 함부로 연기가 되거나 함부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미 그 의제가 대부분 다 정해져가 있거든요. 특히 이게 한미일 그 안보 공조 문제가 미국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우리도 지금 안보 때문에 지금 그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고, 하나 가야 되는데, 이 근본적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저는 고비로 보고 있는데, 고비다. 만약 확산이 되지 않는다면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근데 사회적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든지, 지역 감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 확산이 벌어진다면 대통령이 그 부득이하게 방미를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주말 이번 이제 주중이 고비가 될 거라고 하는데 주중에서 정말 대통령이 바로바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악화되지 않는 한 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일정은 외교상 만약에 이것을 국내에 말하자면 전혀 무슨 질병이 창궐해서 어떤 이것을 미뤘다라고 하면 외교적으로도 큰 결례이고 상당히 많은 우리의 현안 해결에 부담이 가질 뿐더러 어떤 대외적으로도 한국의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을 섣불리 취소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다만 그것도 대통령이 어떤 이런 위기 상황의 현장에 같이 해주지 못했다. 이런 어떤 허기랄까? 어떤 그러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적지 않은 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이번에 말하자면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짜르 총괄 조정 역할을 분명하게 어떤 탑을 컨트롤 사령탑을 세워줌으로써 대통령이 없어도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을 분명히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국민에게 어떤 그런 믿음을 준다면 좋겠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거겠네요. 그러니까 메르스가 이번 주에 어떤 잡혀서 감염 확진자가 더 추가로 많이 늘어나지 않고, 그죠? 추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은 또 미국으로 가서 이 안보 문제들 현안을 논의하고 이렇게 간다면 참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박원순 시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는데,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한밤중에 자처를 해서 바로 이 35번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증세가 있는데도 재건축 총회에 참석했다.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달라진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6월 1일 서울시 소재 35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결을 받았습니다. 35번 환자의 경우에는 5월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시작되었고 5월 30일 증상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5월 30일 1,565명이 참석한 재건축 조합 행사에 참석했고, 행사에 참석한 대규모의 인원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35번 환자, 그분 역시 표전선에서 진료하시던 의료진이었습니다. 행여 지난 기자회견에서 저희 서울시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라는 그런 오해가 야기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당사자와 의료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심심한 유감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폐유를 기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자,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제 좀 본인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사과를 한 건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근데 그날 밤에 그렇게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한 게 네. 이분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서울시가 대응했다. 이런 얘기였는데 기본 전제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닌가요? 4일 밤 10시 반에 막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할 때는 막 저 서울 삼성병원의 38살짜리 35번 환자이자 의사인 저분이 마치 이미 증상이 발현이 됐는데 그 상태에서 개념 없이 막 나돌아다녀서 1,500여 명을 감염시킬 위험에 노출시킨 그러한 긴급 사태인 것처럼 그때 이제 몰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또 보건복지부가 또 반박을 하고 하니까 사실 그 사실관계에서 일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의사 개인에게 저렇게 미안하다라고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의사가 박원순 시장 이번엔 틀렸습니다. 내가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아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의사도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그냥 개인적인 위로를 보내는 것 같은데 저것으로 말미암아 사실 많은 서울 시민과 국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빠졌고 사실 당국의 방역에 불신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사실 시장으로서 시민들이 걱정돼서 열심히 하다 보니 접시가 좀 깨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그 사실관계에서 아직 그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상황을 너무 걱정이 돼서 하다 보니 좀 내가 그런 부분은 실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저는 인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슨 시장을 그렇게 원망하겠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저렇게 하나도 계속 인정치 않고 하려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다가 뭔가 이 문제가 생기니까 대충 그 의사 개인에게 사과하고 톡 넘어가려는 그런 것으로 비치는 좀 그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좀 짧게 한 말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35번 환자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이 박원순 시장이 공개강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포지움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했다고 얘기를 하고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증상이 발견됐다 해서 해당 의사의 개인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메르스 치료에 임하고 있는 전체 의료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새누리당에서도 지도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분이 계속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 자, 주말 내내 논란이 됐던 분인데 오늘 또 글을 내놨는데요. 글을 내놓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언급한 박대박 정면 대결. 이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원순 시장 정면 대결은 박원순 완승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메르스 국면에서 박원순 금메달, 문재인 은메달, 박근혜 실격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안철수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안철수 의원은 의사 출신이다. 자신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바로 이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해라. 이런 메시지를 줘서 더 논란이 됐었던 건데요.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원순인가요? 이분이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이런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답답한 이런 상황인데요. 전원책 변호사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적 위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학 교수, 그것도 국립대학 교수가 저런 정치적 발언을 해서 그것도 이 정략적 판단에 의한 글로 보이는 글을 계속해서 이 사회통신망, SNS에 올린다는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선동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선동이다? 예. 자, 선동이다. 자, 시청자 의견도 지금 막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같이 하나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의견 보겠습니다. 조국 교수는 지성인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철수 의원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했는데 메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라고 가르치는 건가요? 이런 분이 최고의 지성이라는 서울대 교수라니요. 학생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전염시킬까 걱정입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바로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이런 생각을 좀 옮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시청자분이 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분이 그 최고의 지성이라는 서울대에서도 아마 법과대학 교수로 알고 있는데요. 동료 법과대학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저 굉장히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정치평론가도 하지 않는 사실은 어떤 저런 어떤 관심사를 계속 가지려면 차라리 교수 사표 내고
정치에 들어와서 예.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정치 안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이건 뭐 안철수 의원 상품성 높이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하면 안철수 의원 상품성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리고 박원순 시장 이번에 크게 정치적으로 점수 따셨습니다. 그런 식의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박원순 시장을 오히려 욕보이는 얘기입니다. 저런 얘기를 보면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참에 본인이 상품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 혹시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얘기인데 조금 글쎄 본인은 진보 집권 플랜을 쓸 정도로 진보 진영에서는 상당한 책사로 사실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 예. 저렇게 되면 그분이 쓴 책략이 과연 책략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상당히 실망감을 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더 보태자면요. 이 국립대학 교수라고 하더라도 이 자신의 이념이나 어떤 정책 그리고 그 이념이나 정책을 부인하고 있는 어떤 정파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조국 교수께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 서서 모든 사안을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그건 정치평론가의 영역도 아니고 이분은 그 명백히 지금 이 정치판의 어떤 친노적 경향 그 입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모든 사안을 보시는 것 아니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예.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금메달이다 이런 평가는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상당 부분 판단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조국 교수 여러 가지 느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